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외국인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 종목 활용해서 외국인들의 매매를 활용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기법에 관련된 종목 발굴과 기법과 관련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 이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실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뭐 실제로 공부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국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신자유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 시기에 어떤 식으로 그럼 다음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섹터들이 더 정부 쪽에서 활성화를 시키겠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론이 어느 정도 안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뭐 과거 한 2년간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떨어지게 되느냐 또는 이렇게 위험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똑똑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경우 분명한 건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본인이 어떻게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모두가 맞는 게 아닌데 본인이 어떤 판단이 나름대로 이론을 알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만이 전문가의 이론과 함께 덧붙여서 자신이 대응 방안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혀 이론이 무지한 상태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문가의 예상이 틀렸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게 되겠죠. 따라서 실전만 뭐 차트라든지 종목 발굴 보조지표 이런 것들만 열심히 공부하실 게 아니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어느 정도는 아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전을 적용하셨을 때 이게 진짜 단단하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상 누각밖에 되지 않겠죠. 전문가방에서 돈을 주고 유료로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혼자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모두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 오늘 기본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에서 따라 하시더라도 하셔야 어느 정도는 자신이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고민을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무료 리딩방에서도 오늘 뭐 예를 들어 대북 관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드렸죠. 블로그에 일정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대북 관계에 대한 얘기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얘기, 미국 정부와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이론이 없으면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재미없고 지루하시겠지만 이 이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야구나 축구를 해도 이론이 먼저 돼야 실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이 강의를 끝까지 한번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 프로그램을 조금 바꿨더니 약간 좀 어색하네요. 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위험자산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자산에는 기본적으로 뭐 주식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자산 하면 주식이겠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자산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안전자산은 아니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반론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안전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적금, 요구불예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채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비해 가지고는 안전자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별 자산을 본다고 한다면 국가별로 어떤 국가의 주식이나 금융시장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어떤 국가의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느냐,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선진국의 증시는 또는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이렇게 분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 또는 우리가 요즘에 개도국이라는 표현도 조금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신흥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신흥국이라는, 우리나라도 신흥국에 속해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일본은 확실한 선진국이죠. 위험자산, 신흥국의 자산은, 금융시장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크게 가리지 않을 것이고, 특히 위험자산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자산은 고위험 고수익이죠. 수익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 금리가 뭐 14%, 15%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었죠. 우리나라 금리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금리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그들에 비하면 훨씬 낮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이 낮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수익이 높은 곳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위험자산, 즉 신흥국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위험자산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세계 경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큰손이죠.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관계를 잠깐 이제 돈의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 부분은 뭐 크게 제가 설명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자본주의의 철저한 목표는 돈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구가하는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고, 반대로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게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경기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신흥국 자산, 위험자산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위험자산에 투자한다라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년에 뭐 요즘 뭐 금리가 올라서 한 3% 정도 됐다고 쳐보죠. 1년에 3%.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3% 단타 수익입니다. 하루 단타 수익입니다. 어떤 경우는 단타 수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연 이율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고 수익을 위해서 좀 더 고위험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엔 철저하게 안전자산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기가 아주 활성화가 돼 있다. 이게 국내 경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로 확장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경제가 활성화돼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위험자산, 즉 주식시장 같은, 부동산 시장 같은 이런 곳도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릴 수 있겠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은행권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되고, 따라서 주식시장은 침체를 면키 어렵습니다. 이걸 세계 경제로 확장을 시켜서 봐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됐을 경우, 특히 우리나라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따라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국제 무역이 아주 활발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는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렇게 돈의 흐름을 가지고 철저하게 돈의 흐름으로만 움직이는 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정이 없습니다. 냉정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산을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국내 경제가 또는 국제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또는 침체가 돼 있을 때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게 되면 크게 재정정책, 금융정책, 이렇게 두 가지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흑자 재정정책이 있고 세금 많이 걷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경기가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적자 재정 정책이라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세금은 조금만 걷고 많이 시중에다 풀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금융정책에는 크게 재할인율 정책, 이건 중앙은행과 일반 시중은행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재할인율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죠. 정부의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할인율 정책, 그 다음에 채권시장과 같은 국공채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이 계속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이죠.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습니다. 뭐 안에 내용까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요. 뭐 그냥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죠. 중국이 최근에 계속 쓰고 있는 이 지급준비율 정책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은행이 만약에 어떤 A라는 은행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100억 원의 예금을 받았어요. 은행은 다른 개인들이나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먹고 사는 구조를 가진 기업이죠. 따라서 이 100억을 모두 다 만약 다른 곳에 재투자를 했다, 누구에게 빌려줬다 라고 하면 이자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갑자기 내가 돈 10억이 필요해 해서, 10억 너무 많나요? 뭐 10억으로 하죠. 10억이 필요해. 그래서 10억을 은행 가서 또는 현금 인출기에 가서 찾으려고 해요.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저 죄송한데 현금이 은행에 없습니다, 이러는 경우 있겠습니까? 뱅크런이죠.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따라서 은행은 항상 요구불 예금, 즉 예금을 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돈을 찾아갈 수 있게끔 여유 있는 금액, 언제든지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인데, 일반적으로 뭐 한 20% 정도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급준비율을 20%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100억 원의 예탁금을 받아서 80억은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20억은 지급준비금으로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개인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줄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지급준비율을 30%로 상향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게 80억이 아니라 70억이 될 것이고, 이게 20억이 아니라 30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또는 시중에서 놓고 봤을 때는 80억이 풀리는 게 아니라 70억이 풀리게 됩니다. 시중에 있는 돈 10억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시중의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래서 돈의 흐름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이 풀어주는, 지급준비율을 낮추겠죠, 그때는. 근데 반대로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높여서 통화량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금융 정책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순환 구조와 관련된 얘기 요것도 잠깐 한번 드려보면요.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률 상승할 것이고 상품 생산 늘어날 겁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국제 수지도 증가를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 아버님들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아주 뭐 승진을 했다든지 아주 뭐 월급이 올랐다든지 기분이 좋으셨을 때 술을 한 잔 밖에서 걸치고 오셔서 집에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자식들을 깨우죠. 자식들을 깨워서 얘야 아빠가 어릴 때는 어쩌고 저쩌고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은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짜증이 아이들도 짜증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짜증을 한 방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아빠는 기분 좋아서 한 얘기니까 신사임당 한 분 또는 신사임당 한 두 분 아이들 주머니에 딱 찔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때까지 짜증났던 거 한 방에 날아가고 이 신사임당을 받아서 그 주 주말에 시내 가서 톡 털어놓고 오겠죠. 그 얘기가 결국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의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이게 경제가 성장을 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수익이 늘어난다든지 했었을 경우 자식들의 용돈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시내에 나가가지고 그 자금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신사임당이 걷어채일 정도로 많아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사임당이 신사임당의 역할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퇴계 이황 선생 한 분으로 학교 중고등학교 문제집을 한 권 샀어요. 제 때는. 근데 요즘에 퇴계 선생 한 번 주고 문제집 한 권 갖고 올라 그러면 주인 아저씨에게 귀싸대기 맞겠죠. 따라서 물가가 이게 퇴계 선생의 역할 권위가 떨어졌다.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건 결국 물건 가격이 상승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 뭐 필립스 곡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드릴 얘기가 조금 더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현대 국가의 오늘날, 그러니까 20세기 경제공황 이후에 현대 국가의 목표를 보게 되면 완전 고용, 이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성장이 되겠죠. 그리고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현대 국가의 목표인데, 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은 두 마리 토끼로 비유가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경제가 성장을 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이 아니죠. 따라서 이 경제 성장, 즉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요런 반비례 관계를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필립스 곡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은 반대의 관계에 있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 성장은 곧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대국가 정부의 목표니까요. 정부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취하더라. 요거까지는 대표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요건 잠깐 끊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